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길고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견고함이 느껴졌다. 5년 전 남편의 손에 무참히 버려졌던 윤민서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이름은 아리아. 국제금융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베일 속의 투자자였다. 그녀의 짙은 밤색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어깨까지 내려왔고 심플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휘었지만 그 덕분에 붉은 입술과 칠흑 같은 눈동자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순진한 사랑이나 애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장 같은 결의,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만이 번뜩였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그녀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직 앳됐지만 그 내용만큼은 어리지 않았다. 12살 쌍둥이 중 아들인 태준이었다. 아이는 자기 몸만 한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무릎 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화면에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태준은 해킹과 전략의 천재였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기업의 방화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진성그룹 내부망 1차 프록시 서버 우회 완료. 2차 3차 방어벽의 구조 분석도 97% 끝났어요. 나머지 3%는 실시간 대응 변수지만 문제 없을 거예요. 잘했어, 아들. 아리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유독 거만하게 빛나고 있는 진숭이라는 로고가 박힌 거대한 빌딩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것이 바로 강태환의 제국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남편이 피와 배신 위에서 세운 성. 언니, 데이터 스트림이 안정적이야. 이번에는 딸 수아의 목소리였다. 수아는 오빠 옆에서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 그리고 진성그룹 임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과 심리 분석 데이터가 빼곡했다. 수아는 데이터 분석과 심리 파악의 귀재였다. 아이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오늘 저녁 강태환 회장과 한유라 여사는 창립기념 자선 파티에 참석 중 예상대로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면서 자신들의 행복하고 자비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한유라의 SNS에는 30분 전에 파티 사진이 업로드됐고 좋아요는 분당 평균 800개씩 증가. 하지만 댓글의 긍정 부정 비율을 분석해보면 약 12%의 유저가 그녀의 과거, 즉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지만 내면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높은 수치야. 아리아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닌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불안. 그래, 한유라는 언제나 불안했다. 5년 전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가정을 파탄내고 급기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획에 동조했을 때조차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남의 것을 훔친 자는 언젠가 자신도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찬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자 아리아는 순간적으로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에 사로잡혔다. 거센 바닷바람,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리고 절벽 끝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강태환의 무표정한 얼굴. 민서야,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유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것이 그녀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로 그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옆에는 한유라가 불안한 듯 떨며 서 있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배신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녀의 절망은 너무나도 깊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떨어지던 순간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다. 죽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남아 그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되돌려주겠다고. 기적적으로 그녀는 살았다. 외딴 섬의 노부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고 이후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은둔한 재력가의 도움으로 지난 5년간 철저히 자신을 다시 빚어냈다. 그녀는 죽은 윤민서의 허물을 벗고 아리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제, 경영, 심리학, 그리고 각종 호신술까지. 그녀는 강태환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두 아이, 태준과 수아였다. 아이들은 엄마의 비극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능력으로 승화시켰다. 아이들의 천재성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주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진성그룹의 회장 강태환이 있었다. 강 회장님,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진성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아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과찬이십니다.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는 법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5년 전 걸림돌이었던 아내를 사고로 잃고 사랑하는 유라와 결혼한 후 그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다. 아내의 지분까지 모두 흡수한 그는 거칠 것 없이 진성그룹을 확장시켰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과거의 범죄는 완벽하게 묻혔고 죄책감 따위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희석된 지 오래였다. 그의 옆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한유라가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주변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사모님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군요. 회장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호호, 고맙습니다. 한유라는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누군가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순간적으로 스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자리는 원래 윤민서의 것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악몽을 꿨다. 창백한 얼굴의 민서가 물에 젖은 채로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 그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옆에서 자고 있는 강태환의 존재를 확인하고서야 겨우 안도하곤 했다. 태환 씨, 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한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몇몇 여성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다. 강태환은 귀찮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신경 쓰지 마. 가진 것 없는 자들의 시기일 뿐이야. 당신은 이제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야.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당당하게 굴어. 그의 말에 한유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이 화려한 파티장 공기 속에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는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음을 느꼈다.
다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아리아는 손목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파티가 가장 무르익고 강태환과 한유라가 자신들의 성공에 가장 깊이 취해 있을 시간. 지금이다. 그녀의 나지막한 명령에 태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시작할게요, 어머니. 순간 태준의 노트북 화면에 있던 복잡한 코드들이 일제히 녹색의 Success라는 글자로 바뀌었다. 동시에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조명이 일순간 깜빡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강태환은 미간을 짚었다. 왜 이래?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방금 전사 내부망 서버에 원인 불명의 대량 트래픽이 발생했습니다. IT 보안팀에서 분석 중이지만 접속 경로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과부하 같지는 않다고. 강태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어느 정도 수준인데 서버가 다운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의 자료 공유 시스템에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팀과 법무팀의 일부 기밀문서 접근 기록에 이상 로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강태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누가 감히 자신의 성에 흠집을 내려 하는가. 펜트하우스에서는 수아가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다. 진성그룹 IT 보안팀. 패닉 상태. 자신들의 시스템을 우회한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려 하지만 우리가 설치해둔 12개의 미러 서버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1시간 안에 그들은 이것을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결론 내릴 거야. 태준이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우리가 가져온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의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 임원진의 개인 비리 파일, 비자금 조성 관련 의심 계좌 목록, 그리고 5년 전 어머니의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 원본. 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진숭 타워를 향해 있었다. 빌딩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깜빡이는 것 같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연 것에 대한 만족감의 표시였다. 수고했어, 내 아들, 내 딸. 아이들은 어머니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은 천재 해커나 분석가가 아닌 그저 엄마에게 칭찬받아 기쁜 평범한 12살 아이들이었다. 아리아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태환, 한유라, 너희들이 쌓아 올린 그 거짓된 성에서 마음껏 즐기거라. 너희들의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그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릴 테니까. 5년 전 너희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고 심판의 밤은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지만 아리아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 본사 40층의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상석에 앉은 강태환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강감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고작 그거란 말인가. 강태환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그의 시선은 IT 보안팀장을 향해 있었다. 며칠 전 발생한 서버 이상 현상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 중이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인력을 투입해 분석했지만 침입 경로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자의 흔적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핵심 정보를 빼내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경쟁사의 과시성 경고이거나 혹은 실력 있는 해커의 장난일 가능성이. 장난. 강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진성그룹의 심장부에 들어와 마음껏 휘젓고 나간 놈이. 고작 장난을 쳤다고 김 팀장.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뭘 얼마나 더 가져갔을지 알 수 없단 말이다. 그의 호통에 보안팀장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강태환의 오만함은 그가 위협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편집증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강태환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속삭였다. 회장님, 방금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바이오제넥스가 적대적 M&A를 당했습니다. 뭐? 강태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바이오제넥스는 규모는 작지만 진성바이오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항암제의 핵심 원료인 JX3 효소를 독점 생산하는 강소기업이었다. 그들과의 독점 공급 계약은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다. 인수한 곳이 어디야? 아우라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곳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에 풀린 지분을 조용히 매집해오다. 오늘 새벽 장외 거래를 통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을 모두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1시간 전에 공시가 떴습니다. 쿵. 강태환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사이버 공격과 M&A,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히 연결된, 잘 짜인 공격이었다. 누군가 진성그룹, 정확히는 강태환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아우라 캐피털 파트너스, 당장 그놈들 뒷조사를 해 대표가 누군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와. 그의 분노에 찬 명령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같은 시각 아리아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평화 그 자체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통해 뉴욕에 있는 법률 대리인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바이오제넥스 인수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표님, 기존 경영진의 반발이 있었지만 저희가 제시한 주당 가격이 워낙 압도적이라 주주들이 전부 저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화면 속 백발의 미국인 변호사가 정중하게 보고했다. 그는 아리아의 대리인이자 세상에 그녀의 정체를 숨겨주는 방패였다. 수고했어요. 존, 이제 2단계 계획을 실행하죠. 바이오제넥스가 진성바이오 측에 공급하던 JX 사람 효소의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하세요. 사유는 경영권 변경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재검토로 하고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상관없어요. 위약금은 우리가 인수한 바이오제넥스가 물게 될 테니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일 뿐.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소송으로 몇 달을 허비하는 동안 진성의 신약 프로젝트는 올스톱 될 거고 그로 인한 손실은 위약금의 수백 배에 달할 테니까. 아리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돈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수아가 입을 열었다. 예상대로예요. 어머니, 진성바이오의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15% 폭락했어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거품처럼 꺼지고 있는 거죠. 강태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1조 원의 이익을 기대했지만 지금 상태라면 수천억의 손실을 떠안고 프로젝트를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흘린 작은 정보들도 슬슬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진성그룹 고위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쓴 내역, 사내 정치 싸움에 대한 뒷담화가 담긴 이메일 같은 것들이죠. 몇몇 증권가, 찌라시랑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보냈는데 지금 사내 게시판이랑 익명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대요. 아이의 말처럼 진성그룹 내부는 겉으로 보이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고 임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까 전전긍긍했다. 견고해 보였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환의 저택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우라 캐피털. 도대체 어떤 놈들일까? 아무리 파헤쳐도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만 나올 뿐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유라가 가운 차림으로 서재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태환 씨, 회사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던데. 그리고 그 이상한 소문들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음해하려는 거 아니에요. 강태환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벼 껐다. 별거 아니야. 사업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야. 시끄러운 파리 때 같은 놈들이지. 하지만 며칠 전에 해킹도 그렇고 이번 M&A도 그렇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꼭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강태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까지 그렇게 불안해하면 어떡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감히 나 강태환에게 덤빈 놈들이 누군지 몰라도 곧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는 한유라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사업과 권위에 흠집을 낸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짓밟을 것인가에만 쏠려 있었다. 하지만 한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그 이름 없는 적에게서 5년 전 죽은 윤민서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아우라라는 이름이 마치 아리아처럼 들리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며칠 뒤 박 비서가 마침내 아우라 캐피털 파트너스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들고 강태환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소유주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회장님, 자금은 케이맨 제도와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세탁되어 들어왔고 모든 서류상의 대표는 월가의 베테랑 변호사나 회계사들입니다. 완벽한 방패막이죠. 강태환은 마른 세수를 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상대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우라 캐피털의 내부 통신망에서 딱 한 번 언급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임자로 추정됩니다. 이름은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강태환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생소한 이름이었다. 남자 이름인가 여자 이름인가 국적은 어디인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신비로운 베일 뒤에 가려진 채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만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차갑게 웃었다. 요하, 아리아라, 재밌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 아래로 서울의 빌딩 숲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분노는 어느새 승부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 누가 됐든 상관없다.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상 그 대가는 처절할 것이다. 박비서, 우리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리고 자금도 아끼지 마. 아리아라는 그 유령의 꼬리를 반드시 잡아내. 그리고 그 꼬리를 잡는 순간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 강태환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는 사실을. 그가 상대하는 적이 단순한 비즈니스 라이벌이 아니라 그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아리아는 태준과 수아가 체스를 두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향긋한 캐모마일 티가 놓여 있었다. 체크메이트! 수아가 작은 나이트를 움직이며 선언했다. 태준은 아쉽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고는 성공적이었다. 강태환은 미끼를 물었고 이제 서서히 공포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복수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일악장이 시작될 차례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강태환에게 1년처럼 느껴졌다. 아우라 캐피털의 바이오제넥스 인수는 단순한 사업적 방해를 넘어 진성그룹의 심장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약 프로젝트는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연일 하락하는 주가와 빗발치는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는 그의 인내심을 바닥내고 있었다. 강태환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와 서류 뭉치 그리고 주인의 신경질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저 아리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허탈한 뿐이었다. 이게 전부라고 한 달 동안 알아낸 게 고작 이 종이 쪼가리들이란 말인가. 강태환이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다. 맞은편에 서 있는 박비서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리아라는 인물은 마치 유령 같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최고의 정보 분석팀과 사설 탐정들이 그녀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스위스의 명문 비즈니스 스쿨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이후 유럽의 몇몇 소규모 M&A를 성공시키며 조용히 명성을 쌓았습니다. 세금 기록,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깨끗합니다. 그게 문제야. 너무 완벽하잖아. 강태환이 소리쳤다. 사람이 어떻게 5년 전 이전에 아무런 기록도 없을 수가 있지. 태어난 곳, 가족, 친구, 아무것도 없어. 마치 5년 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잖아. 그의 말대로였다. 아리아의 과거는 완벽한 백지였다. 그녀의 존재는 정확히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윤민서가 사고로 세상에서 사라진 바로 그 시점부터. 하지만 강태환은 감히 그 두 사건을 연결짓지 못했다. 그에게 윤민서는 이미 차가운 바닷속에서 썩어 없어졌을 잊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경쟁 상대의 철저한 신분 세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아리아라는 가면을 쓴 채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아리아의 진짜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환의 정신을,
그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 첫 번째, 빵 부스러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수아는 강태환의 비서 이메일을 해킹해 그의 일주일치 스케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어머니, 강태환이 내일 오후 3시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에서 잠재적 투자 파트너를 만나요.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2년 전에 어머니의 자선재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네요. 아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의 작은 선물을 전달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겠구나. 다음 날 르시엘의 최고급 룸에서 투자자를 기다리던 강태환에게 셰프가 직접 다가왔다. 강태환 회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만 특별히 준비하는 차가 있는데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백란향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야생 난초고추로 우려낸 차입니다. 강태환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찻잔이 그의 앞에 놓였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이 향기, 이 맛 너무나도 익숙했다. 이것은 과거 윤민서가 가장 좋아했던 차였다. 몸이 약했던 그녀는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수소문에서 겨우 구해다 마시곤 했다. 너무나도 독특한 향이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다. 이 차 아주 귀한 걸 텐데. 네, 그렇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량 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 특별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셰프는 정중하게 말하고 물러났다. 강태환은 찻잔을 든 차에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우연일까? 대한민국에서 이 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텐데.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넓고 우연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두 번째 빵 부스러기는 그의 취미를 파고들었다. 미술품 수집가로 알려진 강태환은 중요한 작품이 나오는 경매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며칠 뒤 열린 서울 아트 옥션에 무명 작가의 그림 한 점이 출품되었다. 폭풍 속의 절벽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절벽이 그려진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의 작품이었다. 강태환은 처음에는 그 그림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기이한 익숙함에 사로잡혔다. 마치 꿈속에서 본 풍경 같았다. 그는 그림에 홀린 듯 경매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익명의 온라인 입찰자가 끈질기게 그와 경쟁을 벌이며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10억, 5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의 외침에 장내가 술렁였다. 무명 작가의 그림에 붙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강태환의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반드시 이 그림을 손에 넣어야겠다는 비이성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6억. 그가 외치자 온라인 입찰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림은 결국 그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승리감에 취해 그 그림을 자신의 서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었다. 하지만 그림을 볼 때마다 그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림 속 절벽이 5년 전 그날 밤 윤민서를 밀어버렸던 그곳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은 마치 그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물처럼 매일 밤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심리적 압박이 계속되자 강태환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다. 그의 분노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한율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요즘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지. 태환 씨, 왜 나한테 그래요? 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 뭐가 불안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파티나 열고 사람들 앞에서 웃기나 해. 그것도 못해. 그들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한유라는 강태환의 변화가 두려웠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난폭해졌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있음을 느꼈다. 세 번째 빵 부스러기는 그들의 갈라진 틈에 쐐기를 박았다. 한유라는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자선 음악회를 기획했다. 태주는 행사 음향을 담당하는 업체의 서버에 손쉽게 침투했다. 그는 음악회 중간에 연주될 플레이리스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곡 하나를 추가했다. 그것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3악장. 강태환과 윤민서가 연애하던 시절, 둘만의 주제가처럼 여기며 함께 듣던 지극히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곡이었다. 음악회 당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한유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객석을 둘러보고 있을 때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애절하고 아름다운 첼로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그의 귓게는 오직 이 음악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이 음악 좋아. 왠지 우리 이야기 같아. 왜 슬프잖아. 슬프지만 아름답잖아. 당신과 나처럼. 오래전 윤민서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속삭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옆자리를 보았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강태환은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태환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한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서 윤민서의 환영을 보고 있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아. 한유라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강태환의 심장에 박혔다. 귀신, 그래, 정말 귀신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 죽은 윤민서의 원혼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지도. 한편 아리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음악회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 잡힌 강태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은 그녀에게도 아픈 추억이었다. 순수했던 사랑, 행복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짓밟은 것은 바로 강태환 자신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차가운 결의와 함께 증발해버렸다. 후회는 그의 몫이지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그날 밤 강태환은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폭풍 속의 절벽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 기묘한 타이밍에 M&A, 난초차, 불길한 그림, 그리고 추억의 음악. 이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녔다. 그는 아직 이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지 못했다. 윤민서의 존재를 떠올리기에는 그의 죄책감이 너무나도 깊은 곳에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정체불명의 적, 아리아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신의 취향, 자신의 과거, 심지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완벽해 보였던 그의 가면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자신만만했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자신의 성에 갇혀 보이지 않는 유령에 대한 공포에 질려가는 죄인일 뿐이었다. 그는 아직 그 유령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유령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만큼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태환을 옥죄던 심리적 압박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는 연일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한때 그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의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고 자신을 조롱하는 보이지 않는 적 아리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압도적인 승리가 절실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 기존 사업 축소와 비용 절감인가? 진성그룹의 비상대책회의에서 강태환은 서류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당신들의 그 소심한 생각으로는 진성을 다시 일으킬 수 없어. 임원들은 그의 분노 앞에서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강태환의 조급함과 독단적인 태도는 그룹 전체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직언하지 못했다. 바로 그 절박한 순간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 브라더스의 아시아 지부장이 직접 진성그룹에 접촉해왔다. 그들은 차세대 혁명이라 불릴 만한 비공개 투자 정보를 강태환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넥서스 AI 넥수스 AI라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입니다. 지부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들은 혁신적인 AI 기반 물류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진성그룹의 전 세계 물류 비용을 40% 이상 절감하고 배송 효율은 6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강태환의 눈이 번뜩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이오 사업의 손실을 만회하는 것을 넘어 진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었다. 신생 기업이라 신뢰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접촉한 것 아닙니까? 저희 은행의 최고 기술 분석가들이 6개월간 비밀리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보석을 헐값에 손에 넣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투자은행의 명성과 그들의 달콤한 제안은 강태환의 의심을 탐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기회라고, 아리아라는 재수없는 적에게 본때를 보여줄 신의 한 수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그 투자은행의 아시아 지부장이 아리아의 오랜 채무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강태환의 탐욕과 오만을 겨냥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덫이었다. 그리고 그 덫을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아리아의 두 아이, 태준과 수아였다. 지난 몇 달간 아이들은 넥서스 AI라는 가상의 기업을 창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가까웠다. 아들의 역할은 건축가였다. 그는 먼저 넥서스 AI의 그럴듯한 웹사이트와 지난 3년간의 기업 연혁을 만들어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 컨퍼런스 참가 기록, 유령 테크 블로그에 실린 가짜 인터뷰 기사, 심지어는 위조된 특허 출원 서류까지. 그는 디지털 세상에 넥서스 AI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수많은 흔적을 새겨 넣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진숭그룹의 실사팀을 위한 데이터 룸이었다. 그 안에는 수아가 설계한 완벽한 재무제표, 장밋빛 성장 예측 보고서, 심지어는 가짜 CEO와 핵심 개발자들의 이력서 및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태주는 몇 년 전부터 활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각 계정에 수백 개의 게시물과 사진, 댓글들을 심어놓았다. 어머니, 실사팀을 위한 기술 시연 영상도 준비됐어요. 실제 AI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미리 렌더링한 시뮬레이션 영상이에요.
실사팀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든 가장 그럴듯한 결과값이 나오도록 수백 개의 시나리오를 프로그래밍해뒀어요. 절대 간파하지 못할 거예요. 태주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달수아의 역할은 분석가이자 심리학자였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넥서스 AI의 가상 기술이 바로 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했다. 진성의 실사팀장인 최 대리의 성향 분석도 끝냈어요. 그는 안정성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중시하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재무 모델을 만들 때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3년 차부터 기하급수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했어요. 그의 구미에 딱 맞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제안이지만 지금 궁지에 몰린 강태환과 공격적인 최 대리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 쉽게 미끼를 물게 될 거예요. 수아의 분석은 12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냉철하고 정확했다. 며칠 후 강태환이 급한 실사팀이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넥서스 AI 본사를 방문했다. 아리아가 고용한 할리우드 단역 배우가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며 그들을 맞았다. 그는 태준이 만들어준 대본대로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실사팀은 데이터룸의 완벽한 서류와 넥서스 AI의 놀라운 기술 시연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몇몇 신중한 팀원이 회사의 짧은 연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와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 묻혀버렸다. 회장님, 이것은 대박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향후 10년간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겁니다. 실사팀장의 흥분된 보고를 받은 강태환은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 그는 이 사회를 소집해 자신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넥서스 AI를 인수한다. 총 인수 금액은 5억 달러. 이해 있나? 오랜 시간 강태환을 보좌해온 재무담당 윤 전무가 용기를 내어 반대했다. 회장님,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룹의 유동 자산을 거의 전부 쏟아부어야 하는 액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기업에 그룹의 명운을 걸 수는 없습니다. 강태환은 차갑게 그를 쏘아붙였다. 위험 없이는 기회도 없어. 윤 전무, 당신의 그 소심함과 무사한 일주애 때문에 진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더 이상 토달지 마. 이 건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아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거대한 모니터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실사팀의 동선, 그들의 보고 내용, 진성그룹 이사회의 대화까지.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사냥꾼의 차가운 집중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미끼를 삼켰어요. 어머니, 수아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예상대로 강태환의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네요. 아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탐욕과 오만, 그것이 언제나 그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지.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강태환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넥서스 AI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진성그룹의 위기는 끝났으며 이제 AI 기술을 발판으로 한 위대한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리아라는 정체불명의 적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신의 한 수를 두었다고 굳게 믿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송금 승인 버튼을 눌렀다. 5억 달러.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막대한 자금이 스위스에 있는 넥서스 AI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강태환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몰랐다. 그 돈이 아리아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서명한 계약서가 진성그룹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관의 뚜껑이었다는 것을. 거대한 탐욕의 덫은 이제 굳게 닫혔다. 남은 것은 덫에 걸린 짐승의 처절한 비명뿐이었다. 강태환이 승리의 샴페인에 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뒤집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의 성공적인 기자회견과 넥서스 AI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었다는 만족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신문을 펼치면 자신의 위대한 결단을 칭송하는 헤드라인이 한 면을 장식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패닉에 빠진 재무담당 이사의 비명 같은 목소리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해 보십시오. 강태환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TV를 켰다. 모든 경제 채널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속보. 진성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투자 사기에 휘말려 긴급 실리콘밸리 유망주 넥서스 AI. 실체 없는 유령 회사로 밝혀져 특집 강태환 회장의 치명적 도박. 진성그룹을 침몰시키나 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화면 속에서는 한 실리콘밸리의 탐사 전문 기자가 넥서스 AI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 존재하지 않는 직원들, 그리고 이미 잠적한 가짜 CEO까지. 그들이 자랑하던 혁신적인 AI 기술은 태준이 만든 정교한 시뮬레이션 영상에 불과했다. 동시에 스위스 은행에 송금했던 5억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자금은 입금된 지 10분 만에 수십 개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쪼개져 전 세계로 흩어졌다. 추적은 불가능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다. 개장 1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이은 거래 중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증권가의 객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평생 모은 돈을 진성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절규가 메아리 쳤다. 강태환의 집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그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려는 수작이야. 그는 골드만 브라더스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자신들 역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발을 뺐다. 실사팀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오만했던 사냥꾼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분노는 이내 절망과 공포로 바뀌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아리아는 마지막 수를 두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아우라 캐피털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강태환이 잃어버린 바로 그 돈을 이용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진성의 주식을 헐값에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단 하루 만에 아리아는 외부의 공격자에서 진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 주주 중 한 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강태환의 제국을 그의 돈으로 사들인 완벽한 체스게임의 마지막 체크메이트였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소집되었다. 이사들과 채권단, 기관 투자자들은 화면 너머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강태환을 쏘아보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당신의 독단적인 결정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파산하게 생겼소. 강태환은 핏기 없는 얼굴로 그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그는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참가자가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아리아, Aura Capital Partners.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이름에 쏠렸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지난 몇 달간 진성을 괴롭혀온 미스터리의 적, 그 유령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기계적으로 변조되었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새로운 대주주로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아리아는 담담한 어조로 이번 사태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강태환의 경영상 과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따라서 저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태환 씨를 진성그룹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가 감히. 강태환은 이성을 잃고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비겁하게 숨지 말고 얼굴을 보여. 당장. 스피커를 통해 차가운 비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얼굴이 보고 싶나요? 강태환 씨 좋아요. 검은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그리고 약 3초간 카메라가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서늘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틀림없는 윤민서의 얼굴이었다. 관자놀이 근처에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너의 끝은 바로 나라는 것을 선고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다. 화상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죽은 줄 알았던 전임 회장의 부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지만 강태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아내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진 검은 화면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난초차, 절벽 그림, 추억의 음악, 그리고 아리아라는 이름. 그것은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기업 사냥꾼의 소행도 아니었다. 유령이었다.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아내의 유령이 복수를 위해 지옥의 바다에서 기어 나온 것이다. 민에시오. 그의 입술에서 겨우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심장을 누군가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쓰러졌다. 사냥꾼은 마침내 자신이 먹잇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온 처형인의 얼굴을 마주한 것이다. 그의 눈앞이 암전되기 직전 그는 5년 전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맹세였다. 강태환이 쓰러졌다는 소식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전처 윤민서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채권단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협력업체들은 연이어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화는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한유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돈, 명예,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남자까지. TV 화면 속에서 윤민서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과 사람들의 손가락질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강태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5년 전 윤민서가 절벽 끝에서 느꼈을 그 고독과 절망이 이제 그녀의 것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아리아의 펜트하우스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지휘본부처럼 고요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복수의 마지막 장,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시간이었다. 어머니, 찾았어요. 수아가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아리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해저 지형도와 여러 개의 유색 선으로 표시된 조류의 흐름 예측 데이터가 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상 데이터와 해류의 방향, 그리고 자동차가 추락했을 때의 속도와 각도를 계산해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강태환은 차가 깊은 해구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었겠지만 실제로는 해류에 밀려 예상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해저 협곡의 안반에 걸려 있었어요. 오차범위는 방형 10m 이내 하데스를 보내기에 충분해요. 수아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녀의 천재성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특수 제작된 컨트롤러를 잡고 있었다. 그의 앞에 대형 스크린에는 심해에 어둡고 탁한 영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가 조종하는 심해 탐사 드론 하데스 하데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하데스, 목표 지점 진입, 수심 300m, 수아의 좌표를 따라 최종 수색을 시작할게요. 태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하데스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진했다. 몇 시간 동안의 숨막히는 수색이 이어졌다. 스크린에는 기괴한 심해어와 바위들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바로 그때 하데스의 소나 탐지기에서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다. 가자스타. 하데스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전방을 비추자 뻘 속에 반쯤 파묻힌 채 흉물스럽게 찌그러진 자동차의 형체가 드러났다. 5년의 세월 동안 부식되고 해초에 뒤덮여 있었지만 틀림없이 그날 밤의 그 차였다. 태주는 침착하게 하데스의 로봇팔을 조종했다. 로봇팔은 찌그러진 차문을 뜯어내고 내부로 진입해 운전석 아래에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회수함에 담았다. 몇 시간 후 마침내 5년의 시간 동안 심해에 잠들어 있던 블랙박스가 펜트하우스의 테이블 위에 놓였다. 태주는 능숙하게 메모리 카드를 복원했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5년 전 그날 밤의 지옥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제발 태환 씨,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시끄러워. 넌 여기서 사라져 줘야겠어. 민서야. 언니. 그냥 조용히 가. 태환 씨 힘들게 하지 말고. 안 돼. 윤민서의 애원, 강태환의 냉혹한 목소리, 한유라의 불안에 찬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울려 퍼진 그녀의 처절한 비명까지. 파일 재생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5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분노와 한이 녹아내리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태준과 수아는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리아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시작해라.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마지막 데이터 전송, 그는 복원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수아가 정리한 사건의 전말, 추락 당시 차량의 마지막 GPS 위치, 한유라와의 통화 내역 등을 하나의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대검찰청의 서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역추적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뉴스 속보 경쟁은 광기에 가까웠다. 모든 채널이 약속이나 한 듯 다른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충격적인 음성 파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TV, 라디오, 인터넷, 대한민국 전체가 윤민서의 마지막 비명을 들어야 했다. 사건은 이제 기업 사기극이 아니었다. 추악한 치정 살인 미수 사건으로 변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비운의 천재 경영자로 동정받던 강태환과 그의 곁을 지키는 현모양처로 알려졌던 한유라는 순식간에 살인마와 악녀가 되어 있었다. 빌레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유라는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다. 이대로는 공범으로 엮여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살기 위해 그녀는 강태환을 팔아넘겨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강태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저를 협박했다고요.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강태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잠시 의식을 되찾은 강태환 역시 TV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윤민서의 비명이 전국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한유라가 검찰에 자수했다는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메신저. 강태환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유라. 그 여자가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나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내고 민서가 방해된다며 죽이라고 부추긴 것도 그 여자라고 나는 그저 그 악녀에게 놀아났을 뿐이야. 한때 서로를 사랑한다 속삭였던 두 공범은 파멸의 문턱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다. 각자 살기 위해 상대방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발버둥 쳤고 그 모습은 그들의 종말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심판의 폭풍은 거세게 몰아쳤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취재 차량이 한유라의 빌라로 몰려들었다. 그녀는 결국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찰차에 올라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와 수사관들이 강태환이 입원한 병실의 문을 열고 닥쳤다. 그들은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체포 영장을 내밀었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선 아리아는 이 모든 광경을 TV를 통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은 평온함에 잠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태준과 수아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창박. 이제는 불 꺼진 진숭타워를 향했다. 마지막 심판은 끝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성게이트의 광풍은 점차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거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흔적은 세상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서울의 한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강태환과 한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룹의 총수는 병색이 완연한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했고 화려함을 자랑하던 그의 아내는 짙은 수의 아래로 모든 빛을 잃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참한 이전 투구를 벌였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추악한 범죄 사실만 더욱 명백해질 뿐이었다. 검사의 마지막 논고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태환은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조강지철을 살해하려 했으며 거대한 사기극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한유라는 그 모든 범죄의 중심에서 그를 부추기고 공모한 핵심 공범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저버렸습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판결은 단호했다. 강태환은 살인미수, 거액의 경제범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유라 역시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 자신들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같은 시각 윤민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리아라는 가명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 윤민서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의 서명과 함께 몰락했던 진성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세범홀딩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윤민서 회장님.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회장님이라는 직함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며칠 후 세범홀딩스의 대강당, 윤민서는 과거 진성그룹의 직원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세범홀딩스의 새 식구가 된 임직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도 위압적인 태도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혼란스러웠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 기업은 탐욕과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결국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오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섰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폐허 위에서 투명하고 정직하며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소수의 탐욕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범홀딩스의 이익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우리처럼 기업 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절망과 불신이 가득했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모든 공식적인 일들이 정리된 어느 주말 오후, 민서는 태준, 수아와 함께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5년 전 그녀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바다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오늘의 바다는 더 이상 차갑고 무섭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바다는 잔잔하게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태준이 물었다. 아이는 지난 몇 달간의 긴장감이 모두 풀린 듯 한결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래, 다 끝났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요? 수아가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아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지금, 아이들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었다. 민서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이제 너희들은 복수를 위한 병사가 아니야. 너희들의 그 특별한 재능은 이제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은 먼저 평범한 12살 아이들의 삶을 살아야 해.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가끔은 부모님께 투정도 부리면서 말이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정말요, 저 학교 가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싶고 나는 도서관에 매일 가고 싶어. 그리고 강아지도 키우면 안 돼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요구에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거대한 복수의 끝에서 얻은 것은 적들의 파멸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1년 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하얀 2층 집. 한때 복수를 계획하던 어둡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집 안은 따스한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고소한 빵 굽는 냄새로 가득했다. 마당에서는 태준이가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공을 차고 있었고, 거실 소파에서는 수아가 봄이라고 이름 붙인 골든 리트리버를 껴안은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윤민서는 주방에서 쿠키를 구우며 그 모든 풍경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의 서늘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복수는 긴 밤과 같은 폭풍이었다.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 폭풍 덕분에 더러운 것들은 모두 씻겨 내려갔고 새로운 아침이 올 수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의 몰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파멸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윤민서는 아이들을 불렀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찬란한 아침 해를 함께 맞이했다.